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정간혜님이 축구도 봐야 되고 시선 집중도 들어야 되고 해주셨고, 8486님은 운전 중이라 오늘 축구를 못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소식 좀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해주셨는데요. 네. 제이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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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 끝났고 지금 1대1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랑 지금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4강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1대1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진선님이 현재 1대1 동점인 가운데 후반전은 종배님의 시선 집중과 함께 2원 생중계로 눈과 귀 다 열고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시티즈 레전드인 김은중 감독과 현재 대전에서 뛰고 있는 배준호 선수 파이팅입니다. 가자 해주셨는데 대전 시민이신가 보구나. 아마도 그런 것 같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귀로는 시선 집중 들으시고 눈으로는 축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 하시면 됩니다. 요즘 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멀티플레이어. 파이팅 하시고요. 프리지아 님이 항상 되돌려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딸 소풍 도시락 싸려고 일찍 일어나서 출석합니다. 아, 오늘 소풍날이에요? 그러신가 보네요. 비가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세기 할까봐 지금 잠깐 멈칫대는데 그 사이 더마카가 해버렸네. 네. 아니 창문을 보시는 게 제 눈에 딱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서울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도 간밤에는 뭐 비가 갑자기 확 내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은 지 있으신 분들은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죠? 천둥이 하도 쳐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푹 잤다. 천둥의 친질도 몰랐다. 근데 천둥 씨는 어떻게 알았대? 야.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시선을 안 맞추네. 네. 자, 몰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세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민주당이 자녀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폭력 사태 이후 열렸어야 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뒤늦게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1년 만에 무혐의 처분된 것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당시 수사검사가 손준성 검사 등 현재 여권에 가까운 인물이고 당시 김가경 검찰총장이 무혐의 처분 직전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이 있었던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겁니다. 이동관 특보는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서면 입장문에 구체적 해명을 담아 내놨습니다.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는 아니었고 이미 당사자들끼리 사과와 화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서로 알려진 것도 학생 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었다며 당사자가 이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들이 화해해 경징계 대상이었음에도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 조치를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였고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승유 이사장의 말은 다릅니다. 그 말까지만 이따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내가 그걸 알아볼게. 그리고 교장한테 뭐 그런 일이 있었느냐. 네, 이게 본격적으로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뭐 체크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의아한 점 하나부터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동관 특보가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한테 전화를 건 이유가 사실관계 확인차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학교 이사장이 그 학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교장도 알기 힘든데 어떻게 이사장이 그걸 안다고 사실관계를 이사장한테 확인하는지 일단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건 넘어가고 어제 그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 가운데 제가 주목한 한 문장이 있는데요. 자신의 아들과 그러니까 피해 학생 이들이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다라고 밝힌 대목.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왜 여기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결국 이 한마디가 판을 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가정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동관 특보가 실제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돼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고 치고요. 그 자리에 바로 이 그 피해 학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증인석에선 이 학생이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과 비슷한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그냥 장난이었다. 뭐 일방적인 내가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뭔가 폭력을 당한 것도 아니고 서로 장난치다가 약간 과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동관 특보를 향한 공세는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정반대로 정말로 끔찍한 학폭이 있었고 당시 사건이 유야무야된 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동관 특보의 정치적 운명은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당시 이 피해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대단히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동관 특보는 어제 입장문에서 자신의 아들과 아주 친한 사이다. 지금 왕래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 지명도 되기 전에 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는 처음에는 별로 개의치 않았었는가. 요 점을 잘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학폭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이런 어떤 의혹 공세를 어떻게 돌파해 들어갈 것인가라는 전략 차원에서 이동관 특보가 바로 이 피해 학생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추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까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MBC 뉴스나 여러 그 뉴스를 종합을 해보면 당시 피해 학생이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시 피해를 당한 걸로 알려진 학생이 3명이거든요. 모두 3명이다. 네. 그러면 또 나머지 2명이 관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나머지 2명이 증언대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2명이 증인석에 앉지는 않고 다만 친한 사이고 지금도 왕래하고 있다는 그 학생만 만약에 증인석에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되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물타기는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동관 특보가 어제 내놓은 입장문이 이제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온 A4 8쪽짜리 입장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는 날이 곰팡이님이 근데 임명 전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좀 물어주셨고요. 결국 정순신 사태 이후에도 이동관 카드를 꺼내든 대통령실의 의도는 뭐냐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지금.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뭐 지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명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저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별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던 건데 지명이 된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왜 굳이 이동관 특보여야 되느냐. 아들 학폭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여야 되느냐.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동관 특보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할 때의 이력. 뭐 이걸 높이 샀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이력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력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언론 탄압, 방송 탄압에서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은 계속 거론돼 왔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의 시즌2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해석이 그래서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정설이 파다한데 지명이 늦어지는 건 왜 그럴까요? 뭐 지난주를 좀 복귀해 보면 빠르면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임명을 할 거다, 지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이게 약간의 시간차에 따라서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청문회를 2번 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빨리 지명을 해버리면 선임이 그러니까 신임이 아니라 보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방통위원장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보임 그 위원장이 되어버리면 일단 보임 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임 청문회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청문회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라면 한 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결국은 타이밍을 뒤로 늦추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김성환 님이 인사청문회 대신 학폭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헬레나 님은 그런데요. 이사장 전화번호 아는 학부모가 많을까요?
라고 해주셨고 네. 존버정신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JB 자식의 거울은 부모입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건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 더마카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지도 제가 아는데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안턴님도 아이들은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는 의견을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예. 이거는 사실 내정설이지 아직 뭐 내정 지명이 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요즘에는 좀 시선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카드를 꺼내자 김의철 KBS 사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취준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공영미디어 KBS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 변화가 있을 때는 정말로 진지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희철 사장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니까 몇 시간 뒤에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라고 하는 고위 관계자도 아니고 또 고위급 관계자라고 하던데요. 아무튼 고위급 관계자의 멘트가 언론 보도를 탔는데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겁니다. 뭐 사장 거치하고 상관없이 국민을 위한 지금 정책이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으면 이건 정치적 흥정 카드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논란엔 제가 볼 때 숨은 그림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은 그림이요? 자, 그 숨은 그림을 한번 좀 들춰보려고 하는데요. 분리징수 이슈가 나온 시점과 절차가 이상야릇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신료를 지금 대신 징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전이 지난해 8월에 한 법무법인에 분리징수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KBS와의 계약 변경 내지 갱신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하는데 법무법인의 답변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 내의 분리징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만약에 깨버리면 그건 계약 위반이지만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에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저희는 더 이상 계약 유지 안 할랍니다. 연장 안 할랍니다. 하면 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로 돼 있을까요? KBS와 한전은 3년 단위로 분리징수 계약을 체결을 해왔는데 지금 체결된 계약의 만료 시점이 내년 말이라고 합니다. 종합 정리하면 대통령실이 나설 필요도 없이 그냥 한전이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저희 더 이상 계약 유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약 끝내겠습니다. 징수 못 해줍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도 왜 대통령실이 굳이 나서야 됐느냐. 그것도 계약 만료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실무 행정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분리징수냐 통합징수냐라고 하는 실무 행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분리징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이것이 KBS 사장과 이사진의 교체 문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KBS 이사진 가운데 현 여권 추천 이사들이 바로 이 문제가 나오니까 다른 이사들을 향해서도 우리 동반 퇴진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 수신료 분리징수 얘기가 나오니까 네, 사장뿐만 아니라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대통령실에 대항을 같이 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아니죠. 분리징수가 되면 큰일이니까 우리가 물러나고 대신 통합징수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자.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아하. 대통령실은 어제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가지고 경연진 교체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될 거다. 제이비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 이게 바로 국민 요구였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보도 분야가 왜 나올까요?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원근 님이 한전 적자도 한 원인일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한전 적자가 원인이 아니라 한전은 여기서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몇백억 된다고 하는데 대신 그러니까 증수해주고 받는 수익이 몇백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전이 그러면 작년 8월에 왜 법무법인에 이걸 의뢰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그 체크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당시 보도를 보면은 징수 과정에서 왜 내가 정기료에 KBS 수신료까지 내야 되느냐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봤다. 일단은 이게 보도가 됐고 이게 국회에서도 이게 밝혀진 내용이에요. 작년에 국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배경이 전부냐는 모르겠습니다. 네. 물음표를 남겨두면서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올해 38살의 임신부가 속초의 한 리조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일 새벽 4시 28분쯤에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긴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했고요. 분만시설이 있는 강릉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병원 측에서 분만실 병상이 부족해서 수술과 입원이 불가능하다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헬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헬기를 띄워서 서울로 이송을 했고요.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큰일 날 뻔했던 게 태아가 자궁안에서 거꾸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만 의료가 없이 그대로 출산했을 경우 잘못될 뻔하기도 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그런 소식인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의료 현실이 지금 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가는 날이 곰팡이 님이 이러는데 누가 애를 낳겠나고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119 구급대원들의 헌신과 발빠른 대처에 박수 일단 먼저 쳐야 되고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 한숨을 쉬어야 되는 건데 네. 속초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임신부를 받아줄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강릉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점이 첫째. 두 번째, 강릉 대학병원조차 대형 병원조차 분만실 병상이 부족했다는 점. 이것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농촌 중소도시에 변변한 산부인과 하나 없어서 이 임신부들이 고생한다는 뉴스는 참 저도 많이 접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속초와 강릉마저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료 현실의 민낯이고 저출생 현실의 배경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질나는 돈 몇 푼 쥐어주고 아이 낳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양가 없는 행정인지를 정책 담당자들이 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745님이 아내가 2달 후에 둘째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금 출근을 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겠다네요. 맞벌이하는 가정들의 힘겨움을 정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놓는 대책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결로 이런 의견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는 전혀 갖춰놓지 않고 그냥 돈 몇 푼 줄 테니까 아이 낳으세요 하면 이 돈 갖고 나머지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은. 근데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느냐고요.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그냥 싸게 현금 몇 푼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싸게 하려고 하니까 저출생이 극복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 담당자들이 좀 똑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행정한다. 이런 걸 두고 탁상 행정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9849님이 5만 가지 사안 논의하도록 두고라도 의대 정원 늘리는 거를 늦추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0년 후에도 이런 소식 듣지 않기 위해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또 이거는 또 다른 또 논쟁거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부가 다양한 방식을 좀 논의를 해서 답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